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지지율은 20%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. 네, 지난 대선 국민의힘 광주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 송기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대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나요? 예, 대선 이후에 이제 제가 지지했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저로서는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또 저를 믿고 선임해준 의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요. 네. 이렇게 오늘처럼 가끔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보수 성향 논객으로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. 네, 저희도 좀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 네. 윤석열 정부가 어제로 취임 100일째를 맞이했는데요. 그동안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. 100일을 좀 평가하자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예, 먼저 저부터 정권 교체를 외치고 윤석열 후보 당선시켜달라고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. 네. 이 국정 수행 관련된 지지도가 20%대에서 머물고 있고 이런데 정말 지지를 호소했던 우리 지역 그 유권자분들께도 이제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. 네. 다만 이제 100일이니까 아직 좀 더 기다려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좀 더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. 네,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연히 보셨을 텐데요. 네.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기자회견 일단 제가 볼 땐 너무 짧지 않았나. 이제 모두 발언이 너무 길었던 것 같고 네. 우리 언론인들께서 질문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이나 기자분들이 이렇게 기대했던 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만 그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각 부처의 현안들 그리고 그동안 수행했던 국정 과제들 쭉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하긴 했습니다. 이제 근데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게 진짜 국민들이 좀 듣고 싶어 했던 내용이 좀 빠진 거 아닌지 특히 기자들 질문에 있어서도 예를 들자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올릴 것인가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당내 이런 문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내부 총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. 네, 좀 아쉽다는 총평을 해주셨는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다만 시작도 국민이었고 방향도 국민 그리고 목표도 국민이었다. 그리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째도 국민이고 둘째도 국민이었다. 이제 이렇게 거듭 강조했는데요. 아마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 이 생각에 많이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, 우리가 앞으로 정말 본골쇄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각오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좀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앞서 마음이 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또 해법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. 저는 첫째 역시 대통령 스스로의 그 인식과 태도가 문제 아닌가. 그동안에 전 정권 탓으로 돌린다거나 지지율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. 네. 또 무엇보다도 인사 난맥 그러니까 검증 실패 등으로 부적절한 인물 계속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이제 낙마되고 특히 검찰 편중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이 주 요인이었고 결국 이것을 해결하려면 100일 그 기념 회견에서 보듯이 일단 대통령께서 먼저 반성을 하고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정말 정책 난맥상으로 우리 만 5세 연령 취약 관련돼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외고 이런 폐지 이런 문제 정말 이 교육 정책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네. 연금이라든가 특히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인물 국민들이 괜찮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좀 지명을 하고 또한 수석이나 정부 좀 같이 열심히 한다면
다시 좀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. 네, 아까 변호사님께서 짧게 또 언급을 하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. 어떻게 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첫째 이제 아쉬운 게 대통령께서 당선됐고 또한 지방선거도 승리했지 않습니까? 이준석 대표가 20대 청년이라든가 호남에서 외연 확장에 분명히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. 네. 그 공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용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두 분의 지금 전부 다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. 봉합은 정말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. 이제 다만 국민의힘 당에서 비대위가 출발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신문을 했었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결론이 나겠지만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아마 상당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. 적어도 차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상적인 지도부가 출마할 때까지 계속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여당 내 야당으로 남아서 아무튼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걸로 보이는데요. 아무튼 결국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나서서 좀 끌어안아야 된다는 게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선 비대위가 출범은 했습니다만 네. 이번 비대위 인선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? 아마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는 인선 방향을 뭐 이제 안배, 균형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탈윤 색깔 뭐 이제 이런 방향이었겠죠. 네. 네, 그렇게 해서 쭉 인선했는데 뭐 지역이라든가 남녀 그리고 뭐 이 청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잘 안배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. 이제 다만 과연 윤색을 완전히 벗어났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. 무엇보다도 좀 안타까운 점은 뭐랄까 좀 비대위 자체의 그 무게 뭐 이게 좀 떨어진다. 그래서 과연 이 분열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. 아무튼 조영 비대위원장이 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비대위 인선에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. 이번 비대위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정영석 전 국회의원이 좀 포함이 되면서 지역 인사들이 포함이 됐습니다. 이게 지역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? 네, 통상 예산은 한 3, 4월, 5월까지 해서 각 부처에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면 기재부로 이제 예산 요구서를 보냅니다. 그러면 기재부에서 취합을 해서 사정하고 협의해서 보통 한 9월 2일 정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네. 그때까지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. 그러면 국회에서 상임위, 뭐 예결특위, 본회의에 걸쳐서 이제 의결하게 되는데요. 지금 단계에는 각 부처에서 지금 기재부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요구됐는지, 그러니까 우리 지역 광주, 전남은 어떤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시기가 더욱더 중요합니다. 이때 기재부에서 사정을 할 때 사실 거기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 특히 정양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재선 의원이 오랫동안 보수 정당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네.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는 우리 광주시 그리고 전라남도 그 담당 국과장 실장들 뭐 단체장 포함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기재부에 좀 강력히 이 단계에서 우리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국회에서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통과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네,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. 네. 사실 개혁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.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재창출 못하고 이렇게 이제 정권이 교체됐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? 이제 내로남불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야기도 나옵니다. 근데 그에 못지않게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반성과 혁신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. 네. 이번 8.28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저는 혁신이라든가 미래 이런 그 키워드들이 좀 부각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이제 어쩌면 뭐 어대명, 또 확대명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박용진 뭐 이렇게 후보 의원께서도 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민주당도 이렇게 쇄신할 수 있다, 또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
아마 다음 정부도 더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의 그 압도적 지지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. 네,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송기석 전 의원께서는 사실 안철수 의원과도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데 예. 이제 차기 당대표 후보로서 정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짧게 한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네. 전하시겠습니까? 안철수 후보 대단한 분입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깨끗한 정치인이 또 있을까? 또 실물 경제에서 맨손으로 벤처기업에서 수천억대 자산을 일군 분입니다. 다만 한 가지 아쉽다는 점은 정무 감각 또는 함께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떠나고 저는 그 이유가 함께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대표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함께 손을 잡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면서 이렇게 그 유대 관계를 좀 강하게 지속적으로 형성을 해야 네.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래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인 송기석 변호사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